전국 14개 시도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우파 단체가 주도한 집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형법의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이 골자인데 사실상 추미애를 겨냥한 법안입니다. 특활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정원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미애의 답변 태도에 정도껏 하라고 일침을 놓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추미애가 편지글을 썼습니다. 추미애는 정 의원에게 자신의 답변 태도보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 태도가 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군이 통제하는 기업의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중 압박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의원직을 박탈한 중국의 조치에도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조국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 전 의원 의혹에 언론은 유례 없이 차분하다며 언론을 광견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최순실 박근혜 때에 비하면 언론은 선비 수준이라며 오히려 조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RCEP에 참여는 애초부터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3억 명 인구를 가진 인도의 참여가 일단 불발된 데다가 다른 FTA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낮고 대다수 참가국가 이미 개별 FTA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앞서 제가 애초부터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17년부터 이른바 신남방 정책에 공들여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2대 교역 대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RCEP은 10년 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의 대항마를 키우려는 중국의 전략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으로 회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11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꾸리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영내 FTA 주도권 강화에 나설 확률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청와대도 이를 인식한 듯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닌 다자주의에 입각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번 RCEP에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의 또 다른 전통적 우방인 일본과 호주 등도 모두 서명했습니다. 굉장히 민첩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류 변화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계 GDP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협정의 운전석에 복귀하려 할 때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재빨리 올라타야만 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RCEP 가입 당시보다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중국에 줄을 서는 것 아니냐며 미국의 압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도 TPP를 자기 나라를 견제하는 미국의 공조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또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친중 성격이 강한 문정부가 우물쭈물하다가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RCEP은 9개 국가 이상의 비준이 완료돼야 발효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도 조만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민노총 등 좌파 진영 단체들이 지난주 서울 시내 61곳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전국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죠. 주최 측은 전국적 참가 인원을 13,000명이라고 신고했지만 세를 과시하려는 듯 총 1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 자제만 촉구했을 뿐 전날까지도 별다른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파 성향 단체들이 주도한 광복절, 개천절 집회 때 사전 대응과는 확연히 다르다. 즉 정치 방역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경찰과 서울시는 이 같은 차이의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었다는 점을 댔지만 오히려 이런 핑계가 더 욕을 먹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앞둔 지난달 1, 2일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각각 77명과 63명이었습니다. 반면 민노총 집회를 앞둔 1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91명으로 200명에 육박했고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월 초에 배로 늘어났는데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어들었다니 자 이제 대놓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 300대를 이어붙인 총연장 4km짜리 제인산성을 세워 도로와 인도를 쫙 갈라놓았습니다. 경찰 만여 명이 곳곳에 불심 검문을 한다며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까지 막으면서 근처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이를 본 외신 기자들이 평양에서도 못 본 장면 서울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코미디 같은 게 광화문이 봉쇄된 그 시각 전국 놀이공원과 산, 쇼핑몰 등은 휴일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자, 때문에 방역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 비판 시위를 봉쇄하려 코로나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죠. 당시 문재인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은 자신을 바이러스 숙주 삼은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살인자라고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은 8.15 집회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5%포인트 깎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마치 누구의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가 특정 세력, 특정 집단 탓으로 몰아세웠죠. 그런데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한 지난 토요일이 지나고 모두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을 정치 성향에 따라 차별한 게 맞게 되는 거죠. 또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 성향에 따라 불공정한 정부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요. 우리나라 법무부도 2002년과 2010년 이를 추진한 바 있는데 당시엔 참고인의 거짓 진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함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결국 무산됐었는데요. 그런데 문정권 들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자 권력을 가진 자가 수사를 방해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형법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를 겨냥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입니다. 기존 형법의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인데요.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 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관련 논란으로 첫째, 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 공소유 지방해. 둘째,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셋째,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넷째,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열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주 중 법안 초안을 만들어 12월에 정식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추미애가 쏘아 올린 엄청나게 큰 공, 특활비 문제가 국정원으로 튈 듯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권한 축소 작업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현재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지 별도의 독립기구로 이관할지 등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때문에 간첩도 못 잡는 국정원이라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죠. 이처럼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면 당연히 국정원에 대한 예산 및 특활비도 줄여야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추미애가 특활비를 들쑤셔 놓은 과정에서 이를 파헤쳐 보니까 국민들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의 규모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특활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또 뭐 하는 데 썼을까요?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특위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은 7,460억 원으로 2017년 4,931억 원에 비해 50.2% 증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전임 국정원장들이 관례에 따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 이후 특활비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 영수 증 증빙이 필요 없는 예산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비공식 예산이 본예산 규모를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한 언론이 국회 예결특위 결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기준 국정원 본예산은 5,44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비의 국가안전보장 경비라는 항목으로 6천억 원이 총액으로 편성돼 실제 특활비는 1조 1,446억 원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었는데요. 6천억 원대 예비비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총 1조 3천억 원이 넘는 특활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이와 별도로 각 부처의 정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경찰청과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 예산 중 국정원법에 근거해 편성된 정보 예산이 최소 1,900억 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5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약 1,7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정보 예산의 경우 편성권만 있을 뿐 실제 집행 권한은 각 부처가 갖고 있어 자신들의 예산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권한 축소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유독 국정원의 특활비가 늘어나는 것이 수상하다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첩도 못 잡으면서 얘네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 옵티머스 등등등 현 정권에 대한 권력형 부패 의혹 사건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현 정권과 관련해 권력형 부패 사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심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애완견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중심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얘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권력형 대출 비리로 일컬어지는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사업가 신혜선 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호 회장의 우리들 병원이
2012년과 2017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여권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서울지검은 고소사건 외에도 관련 의혹을 모두 살피겠다며 지난 12월과 올해 1, 2월 신 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연이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으로 터진 옵티머스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례적으로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조사 1부는 수사 초기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 등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문건을 확보했으나 로비 수사는 전면화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건 이 지검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성 1호기 드루킹 댓글 공작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해체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와 법리를 정리한 내용의 수사 보고서를 남겼는데요. 보고서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지검장은 3개월째 이와 관련한 기소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는 어김없이 중앙지검 이성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상황이건 무조건 내뱉고 보는 추미애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편지글을 썼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에 헛소리만 해대는 추미애를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 정도껏 하라 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죠. 이런 정 의원의 자존심 구겨지는 지적에 추미애가 많이 서운했나 봅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성호 의원에게 협박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코스프레 행세도 하는 듯합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추미애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북한스러운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정성호 의원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미애는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며 예산감시 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자본만 조명이 될 유감이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추미애의 답변 태도를 지적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내년도 예산의 0.1%도 안 되고 예결위 전체 질의의 1%도 안 되는 특활비 논쟁만 부각됐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봉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시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는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답변 태도보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 태도가 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본인의 싸가지 없는 말버릇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추미애 본인은 진정 모르나 봅니다. 추미애는 이어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지나치다며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근거 없이 그저 썼어요? 안 썼어요? 하면서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 질의가 바람직한 예산 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 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라며 난데없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도종환의 글대로라면 추미애는 언제나 항상 흔들리지 않고 꿋꿋해서 영원히 꽃을 피우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꽃을 한 번이라도 피워보고 생을 마감해야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